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이나 저나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째 생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주의라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물론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낳았으면 하시는 눈치시지만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흉을 좀 보러 왔네요. 제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반감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제 결혼 생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아니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네요. 지금의 회사에 합격하기 전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기죽지 말라고 힘을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이후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취업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추억을 만들어갔지요. 그렇게 5년을 만났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서로 알건 다 알지 않냐면서 이제 한 집에서 살자는 투박한 프로포즈였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번도 시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뵙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무척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집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동서였지요. 동서는 시동생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곧잘 시댁에 드나들고 있었고 저도 그 사실은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까지 동서가 그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는 시댁 식구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와 남편이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는데 시동생과 동서도 자연스레 합석을 하대요. 제가 남편에게 슬쩍 동서는 어디 다른데 가 있으라고 하면 좋겠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지 말할 타이밍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는 지금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께 집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서 동서를 쳐다봤는데 동서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금세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주렁주렁 매달고선 어머님 아버님더러 자기들이 먼저 결혼식을 하게 허락해달라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론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눈치였지만요. 시동생보다 동서가 4살 연상이 돼요. 저보다도 한 살이 많았고요. 동서는 자기 나이가 벌써 33이라며 더 나이 먹고서 결혼하기 싫다며 자기 딴에는 그간 어머님 아버님도 자주 찾아뵙고 했으니 소위 그럴 짬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결결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아주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못 볼 꼴을 보게 되었고 난처해하시는 시부모님이 딱해 보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5년을 만났는데 1년 더 연애 못하겠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얼마 안가 하는 말이 자기네는 봄에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더러 내년 가을쯤에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자기가 뭔데 날짜까지 정해주고 난리냐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렇게 경우가 없는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자기보다 어리니까 말을 쉽게 하는 것 같다고 저더러 조심하라대요. 하지만 동서의 헛소리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가 얼마 전에 그러더랍니다. 자기네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도 불안정하니까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반면에 저희는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며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결혼 자금을 몰아달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같다며 저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꺼리긴 했지만 시동생이 착실한 성격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나마 학교 졸업한 것만으로도 시부모님이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셨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자기 남편, 그러니까 시동생이 저러고 사는 건 형인 저희 남편한테 하도 치여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기억력은 좋으신데 눈치가 좀 없으세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저희한테 별 생각 없이 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몰라도 저나 남편은 기가 차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시쳇말로 자기가 이 집에서 뭐나 되는 줄 아나? 어떻게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싶은 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남편도 시동생 사고친 거 수습하느라 가져간 재산만 얼만 줄 아냐면서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니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결혼자금을 얼마를 누구한테 해주시던 간에 그건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누구 하나 마음 상하게는 안 하셨음 좋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에게 시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건지 아니면 동서가 말을 잘한 건지 결국 전셋집 얻어주셨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지 어머님도 저희에게 미안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어머님한테 해놓은 말도 있고 하니 저희도 결혼할 때 비슷하게 해주시려나 그런 기대가 약간은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막상 저희 결혼할 때 되니까 돈이 없다고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친정부모님이 전세에 보태라고 1억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해서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해가서 억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은 워낙 바르고 착실했던 데다가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있어 모이면 동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싹싹한 며느리 노릇을 자처했는데 마치 자기와 어머님이 이렇게 친하다는 걸 저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였달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어머님께 동서는 당신의 못난 자식이랑 살아주는 고마운 며느리였고 저는 당신의 잘난 아들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 배부른 며느리였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어요. 시동생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가게를 뭐 공짜로 차리나요? 돈이 있어야 차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님 떨어 돈을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그 옆에서 지난번과 같은 레파토리로 저희 부부는 많이 배웠지만 자기네 부부는 가방끈이 짧아서 장사 말고는 달리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눈물 콧물을 쥐어짜댔습니다. 저희도 있는 데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동서를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어차피 시부모님이 가진 돈도 없으신데 어차피 못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 동서랑 신랑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니 다른 의미로 대단하시대요. 재산이라고 달랑 가지고 계시던 그 집 하나를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서 기어이 시동생 가게를 차려주셨거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더니 정말 악에 바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수입도 일정치 않으셨고 그렇다 보니 아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못 드리고 시댁에만 드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늘 미안해하던 중이었고요. 시부모님하고 연을 끊겠다는 남편을 제가 뭐에 씌웠었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돌이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시부모님하고 전보다 더 대면대면하긴 했지만 얼굴은 보고 살았어요. 한편 시동생이 차린 가게는 핸드폰 가게였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오픈빨이라고 해야 할지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저 때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사가 제 뜻대로 되는 적이 있던가요? 몇 달 가게가 장사가 좀 된다 싶었는지 시동생이 차를 뽑았더라고요. 국산이긴 했지만 그래도 4천이 넘는 세단으로요. 게다가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에 동서도 명품백을 척하니 메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이 정도는 들어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청가방이나 들고 다닐 거냐면서 그러고 다니면 회사에서 무시당하지 않냐고 동료들이 말은 안 해도 저를 어지간히 깔보고 있을 거라나요. 정말이지 하는 말이 꼴 같지도 않아서 그거야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에 달린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작년 가을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대요.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진 게 바로 올해 초였어요. 그날은 원래 친정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여행을 가려던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어머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찾으시대요. 그래서 여행을 미루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께 미안해서 마음이 안 좋았고 남편은 정초부터 부르는 게 심상치가 않다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사처럼 슬픈 애감은 틀리지가 않대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었다며 서류 몇 장을 내미셨습니다. 장황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들어온 건 어머님이 꽤나 긴 시간 동안 대출을 갚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동생이 갚았어야 하는 대출인데 시동생이 그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자 결국 은행에서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넘긴다고 편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희더러 일을 어쩌면 좋겠냐 하시더니 혹시 돈 좀 있냐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물었어요.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행이다 하시면서 일단 1억부터 보내랍니다. 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액수라 저도 모르게 헛소리를 절로 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있어도 절대 못 준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작은 방 방문이 열리면서 시동생이랑 동서가 나오대요. 방에 있었으면 진작에 나올 것이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니까 숨어있던 거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꼴 보기가 싫던지요. 제가 시동생더러 차는 팔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는 못 판답니다. 팔아봤자 얼마 건지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요새 차 없으면 사람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해준다나요. 그리고는 뒤이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떨어 돈을 해달라고 했지 대출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듣다 못한 남편이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네가 사람이냐면서 시동생을 때렸습니다. 한 대 맞고 나자빠진 시동생이 아프긴 한지 지턱을 부여잡고는 어머님더러 진짜 이게 뭐냐면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맞아야 되냐고 아주 악을 쓰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막무가내로 대드는 시동생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에도 못난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그런 시동생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대신 저희 남편더러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냐셨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큰아들이 상처받을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야 너 그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나서고 난리냐입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남편 단속 똑바로 하라면서 아무리 형이라고 동생을 때리면 되냐고 그러면서 너네 돈 많냐더니 자기가 저희 부부를 고소할 거라면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려면 해라 이 미친 엑스야 하고는 너나 네 남편 단속 똑바로 하라고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데 나중에 너는 알아볼 것 같냐고. 제 딴에는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께선 다들 그만두지 못하냐 하시면서도 저더러 아랫동서이긴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말을 그렇게 하면 쓰냐입니다. 정작 먼저 말 놓고 야노한 건 그쪽이었는데 말이지요. 정말이지 한결같은 어머님의 태도에 신물이 나대요.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저랑 남편은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이제 시댁에서 오는 연락에는 대꾸도 하지 말라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 거라대요. 이제 자기한테는 장인 장모님하고 저밖에 없다면서 달리 해줄 말도 없고 보고 있는데 짠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댁하고는 일절 연락 하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문자며 전화며 울려대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 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예 시댁 식구들을 다 차단시켰다대요. 그리고 동서는 지가 뭘 얼마나 잘한 줄 알고 아버님한테 달려가서 저희 부부와 있었던 일을 다 일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어머님 한번 크게 속썩이시고 이후로 길을 못 피고 사셔서 그렇지 저희한테는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댁 식구들 중 남편 다음으로 제일 정상에 가까웠달까요. 그리고 역시나 아버님이 동서한테 크게 뭐라고 하셨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개꼬라지 났다고 앞으로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솔직히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긴 아무렇지 않다지만 저 속이 얼마나 썩어문드러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감싸주려 합니다. 어설픈 중재 같은 건 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살려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랑 남편, 우리 둘만 생각할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함부로 하는 남자와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친구들한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땐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예요. 오며 가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가 남편이 먼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표현을 해오면서 연인이 되었지요. 당시 저희 둘 다 20대 후반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제가 뜻한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대요. 사귄 지 3년쯤 되니까 남편이고 저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린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애는 몇 명 낳자. 약간은 농담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연인 사이에 의뢰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지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희 둘이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한 것과는 별개로 결혼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약간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을 하게 된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보다는 제 마음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솔직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신혼살림은 저희 둘의 직장이 있던 지역 내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다행히 당신들 사는 집하고 노후 준비 정도는 되어 있었지만 결혼하는데 현찰다발을 턱턱 내주실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의 능력으로만 시작하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쓸데없는 허례허식도 상의 끝에 생략했었지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도 남편만큼이나 받은 게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님과 신우는 걸핏하면 제가 빈몸으로 시집왔단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말 한마디 해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면전에다 대고
제 친구들은 남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차도 사오던데 저는 무슨 팔짠지 모르겠다고 해버렸어요. 남자가 모아둔 돈이 없으면 시부모님이라도 해주시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대화가 신혼 초에 있었으니 이후로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제 관계는 금세 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가 시집온 며느리였던 제 입장에선 시댁 식구들과 껄끄러운 사이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계속 제가 참고만 있었다면 저희 어머님이나 신우 성격을 봤을 때 어디까지 참나보자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막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불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나 신우는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관찰하며 한마디로 물고 뜯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 두 사람 눈에 거슬리는 짓을 안 했던지 급기야는 결혼한 지 반년이 다 돼가던 시기에 난데없이 집들이는 왜 안 하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집들이를 안 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일단 저희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구축이었거든요. 그래서 벽이 무너졌거나 물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요즘에 지어진 집들처럼 환하고 세련된 멋은 없었지요. 하지만 제 집도 아니고 전세였으니 답답하긴 했어도 제 생돈을 들여서 고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새로 한 것이라곤 도배밖에 없었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좋은 가구를 들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전세가 아닌 자가를 사게 되면 그때 좋은 가구를 사자는 생각으로 일단은 저렴하게 중고시장에서 장만한 가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살기야 살고 있어도 남을 불러서 자랑을 한다던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네요. 한편 결국 남편이 저에게 통보하듯 집들이를 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적어도 나랑 상의는 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도 어머님과 신우한테 시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나요. 그리고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으니 좋은 마음으로 하잡니다.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론 그래 남편 말대로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만 초대하면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음식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기로 한 전날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신우뿐만 아니라 어머님 친척분들도 오실 거라면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라고요. 제가 남편더러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법이 어딨느냐고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해보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통화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어머님 기분이나 상한다며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더 넉넉히 준비한다 생각하라대요. 하지만 말이 쉽지 눈앞이 깜깜했지요. 어머님 아버님 신우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5사람에 맞춰서 장도 다 봐놨고 어떻게 할지 구상도 마쳤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친척들이 온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가서 부족한 재료도 사다 주고 잔심부름도 들어줘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대요. 하지만 이튿날 아침 일어나니 남편은 벌써 어디를 갔는지 안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침대를 보니까 어찌나 열이 받던지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5번을 내리 걸었는데도 안 받대요. 그리고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왔는데 어딜 갔다 오느냐니까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뒷산에 갔다 왔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남편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제가 남편더러 장난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도와주겠다나요? 저는 됐다고 남편에게 대꾸하곤 입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남편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장봐오기부터 시작해서 밑준비까지 제가 다 했으니까 굽던지 찌던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손님 맞이하라고요. 그러고 저는 제 핸드폰과 차키를 챙겨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딜 가냐며 화를 내길래 나도 날씨가 너무 좋아 보여서 친정에 간다고 받아쳐버렸지요. 그리고는 저는 진짜로 친정에 갔어요. 사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로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각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바쁘시기도 했고 솔직히 결혼 후부턴 보통 힘들고 지칠 때마다 친정 생각이 많이 났는데
행여 친정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더 발걸음을 안 한 것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런 친정어머니께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많은 뜻이 숨어 있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친정어머니는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그간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에게 함부로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집들이 얘기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계시더니 오늘은 어쨌든 왔으니까 좀 쉬다 가라 하셨어요. 저더러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리고 한편 제 핸드폰은 불이라도 난 것 마냥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려대고 나중엔 문자가 폭탄처럼 오대요. 남편은 저더러 무책임하다.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쩔 셈이냐? 아주 혼자서 똥줄이 탔는지 난리가 났더라니까요. 그리고는 급기야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더러 지금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화를 내시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들이도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 둘이서 정한 일 아니냐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 했어요. 그래도 제가 식사하실 수 있게 밑준비는 다 해놨으니 남편더러 차리게 하시란 소리도 했고요. 어머님이 저더러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던데 제가 차마 저도 어머님 하시는 행동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소리는 못했네요. 저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부엌은 엉망이 되어 있고 거실에서 뭘 했는지 장판도 여기저기 찍혀 있고 전세 끝나고 물어주고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를 보더니 진짜 이렇게 했어야 했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당신은 내 부탁을 귓등으로도 안 듣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나에게 뭘 바라냐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할 말이 없다면서 이렇게 제가 화를 낼 줄은 몰랐다고 미안하다 하대요. 솔직히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전부 다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일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람이 집어릇게 못 준다더니 또 무턱대고 일을 벌려놓고 저를 찾더라니까요. 지난달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진작부터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 생신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제가 주도하여 남편을 데리고 가서 밥 한 끼를 먹고 왔고요. 용돈도 재벌이에서 드렸어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부모님이 그것만으로도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며 특히나 남편 생일 때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일상을 차려주시대요. 필요한데 쓰라며 용돈도 50만 원이나 주셨고요. 솔직히 저야 시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을 거란 일말의 기대조차 없었기에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부러웠어요.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오자 아버님 때와 마찬가지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들이 때 이후로 제가 어머님한테 점수가 많이 깎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제가 어머님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왜 없는 소리를 지어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한테 언제 점수를 딸 생각이냐대요. 그놈의 점수 타령에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저는 남편더러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점수를 따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도 싫다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지난번에 집들이 음식 준비하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생일상은 차려야 한답니다.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는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일상 얘기 꺼냈을 때처럼 당신이 음식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해주면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내 점수가 걱정이 되면 그 정도 거짓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더러 지금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못한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냐고 그런 사람이 왜 가만히 있던 나를 팔아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고 아무튼 나는 생신 파티인지 뭔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 입장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준다며 점점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지요. 저는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내 입장이란 걸 신경이나 써본 적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 같은 소리 한다고 당신은 장인장모 생일 때 먼저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봤냐? 말이라도 먼저 생신 축하드린다고 해봤냐 따졌네요. 어쩌다 처가에 가게 되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뒤에 따라와서 주는 밥이나 처먹고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오는 게 전부면서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 생신 어쩌고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염치라는 게 있긴 하냐고. 정말이지 그간 마음에 쌓였던 이야기가 전부 다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래도 이번 생일상은 무조건 차려야지 안 차리면 가만 안 두겠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라는 게 끊어지는 듯 했어요. 가만 안 둔다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생일상을 차릴 줄 알았나 봐요. 어림도 없었지요. 집들이 때 그렇게 사람이 싫은 티를 냈으면 지도 알아듣는 게 있어야지. 한번 얼렁뚱땅 넘어가줬더니 나를 물로 보나 싶대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 생신날이었어요. 주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전 10시 반쯤 느지막이 일어나 커피도 내리고 토스트도 만들었지요. 그렇게 여유있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머리가 떡이 된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는 지금 몇 시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지금 아침 먹는 거 안 보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미역국 안 끓이냐고. 어머님이 점심때 오시기로 했다나요. 저는 어머님이 점심에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아무튼 제가 남편더러 그걸 아는 당신은 이제껏 잔 거냐고. 자식이 돼서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한마디 했네요. 이후로 빨리 뭐라도 하라고 저를 재촉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이야말로 미역국이라도 끓이라고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생신상은 순전히 당신 생각이었으니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라고도 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나 남편이 저보다 일찍 일어나 뭐라도 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있었으면 저도 마음을 달리 먹고 도와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자기가 어머님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리네 어쩌네 헛소리는 다 해놓고 일은 제가 다 하라는 판이었으니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또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며느리돌이를 한 해 못하네 해대길래 당신은 뭘 했냐니까 사위돌이라는 말은 없다면서 빈정거려요. 그래서 사위노릇이라는 게 있다고 이 멍청한 인간아 하면서 당신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장모를 위해서 뭘 얼마나 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한마디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는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한다는 말이 매사 따지고 들고 성 긋는 저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나야말로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터진 입이라고 떠들어대는 당신 같은 남자랑은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욕을 하면서 현관 밖으로 나가대요. 부부싸움만 했다 하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나가기가 무섭게 현관 보조키까지 전부 다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이 돌아와서는 잠긴 현관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대요. 게다가 그새 시간이 흘러서 어머님 아버님의 신우까지 왔더라고요. 다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저만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니까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이혼을 어떻게 할지 정할 때만큼은 의기투합이 잘 되대요. 어머님은 저더러 성격 이상자라며 저 때문에 당신 아들 이혼남 됐다고 저를 고소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머님과 신우의 억지와 시비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까지 했다고 어머님하고 신우가 저희 가정을 파탄냈다고 똑같이 고소하겠다 했지요. 솔직히 변호사 말로는 소송으로 해도 제가 이길 건데 다만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되니 위자료는 거의 못 받을 거다 했거든요. 이혼 후 저는 친정부모님과 다시 합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내가 이혼녀구나. 솔직히 그 생각만 하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네요.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기에 힘내보려고 합니다. 한편 남편의 경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기어이 그 생각 없이 말하는 버릇 때문에 큰 코 다쳤더라고요.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남편은 자기가 곧 승진을 하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거들먹거렸는데요. 알고 보니 승진을 할 예정도 아니었고
순전히 자기가 잘못된 몇 개 서류랑 사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엿듣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사장 귀에 흘러들어가서는 사장이 남편더러 경거망동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좌천을 시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언젠가 그놈의 입 때문에 망할 줄 알았기에 놀랍지도 않았지만요. 하긴 이제 뭐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저대로 제 앞가림이나 잘하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을 쫓아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제가 학원 생활을 한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입시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를 좋게 본 학부형 중 한 분이 남편과의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 주셨지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워낙 지역이 작다 보니 거절을 했다간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을지 학원 수업에 영향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간 자리였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직원 4명을 두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하니까 외국으로부터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뜻미지근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붓더니 뒤이어 자기 매력이라도 어필하려는 듯 별 시덥지 않은 농담도 하고 제 말 한마디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응도 하고 한마디로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시 친정오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저를 무척 애틋해하셨거든요. 대기업을 다니시던 친정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시던 어머니가 미국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친정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더니 전역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오빠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 오빠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대학원도 미국에서 가겠다고 하대요. 다행히 경제적으로 그런 오빠의 뜻을 지원해줄 상황이 되었기에 친정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말리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 또다시 한다는 소리가 아예 취직도 미국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최고지. 남의 나라에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그런 친정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미국인인 지금의 언니와 연애까지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왔고요. 그쯤 되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부모님도 더는 오빠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오빠가 결국 결혼을 했고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빠 성격이 미주알고주알 소식을 전해오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따금씩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둘이 사이가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도 저도 오빠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빠는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친정부모님께 자금 좀 대달라고 조르더라니까요. 친정오빠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뻔뻔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무렵엔 친정아버지도 회사를 나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 오빠가 유학 갈 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 하셨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한번 오빠가 임신한 언니를 앞에 내세우고는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자기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믿고 도와달라고 친정부모님께 매달리더래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도 모른 척 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과 제가 같이 살던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그 외 재산은 전부 다 현금화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가자 하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자본 덕분에 오빠는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저 혼자만 한국에 두고 온 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 성격이 원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직장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은 이따금 통화라도 할 때면 제발 누구라도 만나라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들은 척만 하기가 일쑤였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으니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는 결혼 전까지 1년을 만났고 꽃이 만발하던 봄날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어머님은 그런 저희 친정 부모님의 손을 꼭 붙들며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저를 돌보고 살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시부모 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이지 사람 일이라는 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혼자 살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 아파트는 세를 주고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2억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시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사업 때문에 아파트를 세금이 어쩌고 하대요. 그리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업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그 모아뒀던 2억을 일단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업 쪽은 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솔직히 그때 한참 애들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혼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들에 특별히 의심을 한다던가 안 좋은 쪽으로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있으니 집 문제 자체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신혼살림을 제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저는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학원을 관뒀거든요. 처음부터 애를 갖게 되면 애가 자기 의사표현을 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관두는 데 있어서 아쉬운 건 없었지요. 굳이 따지자면 돈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한 달에 400 정도, 저보다는 적은 월급이었지만 두 사람 생활하는데 부족하진 않을 만큼 벌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오손도손 즐겁게 지낼 줄로만 알았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에 제가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출산 후 제가 산후조리원에 바로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는 애가 100일 정도나 되면 한번 나오시라고 했어요. 특히나 친정아버지가 하루빨리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어쨌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딸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 이해하신다 하셨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하던 날 남편이 현관 앞에 도착했어야 하는 말이 지금 집에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여니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가관도 아닌 집안 꼬라지였습니다. 일단 저와 남편이 쓰던 안방은 어느새 어머님 아버님 차지가 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민망한 기색도 없이 자랐다며 저를 반기시는데 한마디로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두세 번 얼굴을 비추셨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합가의 히읗차도 꺼내신 적이 없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머님 아버님과 남편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저더러 정말 복도 많다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도 안 오시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봐준다고 오신 거라며 오히려 몇 번이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막말로 누가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난리였지요. 제가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뭘 상의를 하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쓰던 안방도 내드렸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는 시부모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당연히 방도 제일 큰 방에서 지내시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대요. 막말로 이 인간이 무슨 효자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짐은 이미 다 들어왔지. 애를 챙겨야 되는데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제가 뭔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구며 짐이며 다 들여놓은 어머님 아버님을 당장에라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일단 당분간은 남편 말대로 어머님께 딸애를 부탁드리고 저는 몸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비웠지요. 하지만 한 달이 뭐예요. 보름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와 딸애만 남겨놓고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네. 어디 가기로 했네 별의별 핑계를 대시면서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말로는 며느리인 저와 손녀인 저희 딸을 챙겨주러 오셨다면서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한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아주 모른 척 하시대요. 그러면서도 당신들 빨래며 설거지는 끊임없이 내놓으셨고요. 한마디로 졸지에 저는 딸애 하나만 돌보는 것도 부족해 어머님 아버님이 벗어던진 속옷까지 빨아야 했을 만큼 온갖 집안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어머님은 불난집이나 마찬가지였던 저에게 기어이 기름을 들이 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따질 게 있다면서 수유 중인 저를 작은 방에서 거실로 불러내셨거든요. 영문을 몰랐던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버님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 물으시대요. 당연히 저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친정부모님이 사시다 제 명의로 넘겨주신 집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공동명의로 돌려야지. 언제 돌릴 거냐고 내일이라도 돌리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결혼을 했어도 남편이 일원 한 푼 보탠 게 없는데 왜 공동명의를 하느냐고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괘씸하다며 그럼 당신도 앞으로는 저희 딸을 안 봐주시겠다나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기는커녕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저 딸애를 봐주기가 싫으신 건지도 모르겠던 상황이었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간 저희 딸애를 봐주면 얼마나 봐주셨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대요. 게다가 솔직히 제가 살림도 다 하고 밥도 다 차려드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다고 생활비를 얼마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지 애를 살뜰히 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뒷말 나올까봐 한 달에 용돈도 10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고맙다는 고사하고 앞으로 애를 봐주네 안 봐주네라니 기가 차서 순간 말문이 다 막히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떨어 그러면 애도 안 봐주실 건데 이 집에는 왜 계시냐고 내일 당장 짐 빼시라 했어요. 애 봐주신다고 하셔서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지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대요. 그리고는 이내 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제 손목을 비틀듯이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 손 놓으라고 악을 쓰면서 도망치듯 제 지갑하고 차키만 챙겨서는 현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솔직히 집에 딸애를 혼자 두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다가는 저부터가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실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혼자 30분 정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더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떠들지 드러나보자 싶어서 받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 하자는 짓이냐며 엄마라는 여자가 애까지 놓고 그렇게 나가면 그만이냐고 그따위로 할 거면 2번 다시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돌았냐고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고. 쓸데없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신이나 내일 당장 당신 부모랑 같이 짐 빼라고 했네요. 이튿날 저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니 보란듯이 어머님 아버님 신발도 남편 신발도 신발장 앞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솔직히 제 말대로 짐을 싸서 나갔을 거란 기대는 없었기에 실망하지도 황당하지도 않았지만 주체가 안 될 만큼 짜증은 나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온 저를 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당장 안방에 가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더러 그럴 일은 없을 거니 꿈깨라는 말과 함께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이혼 소리에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딸애를 안 보여줄 거라나요. 그러면서 엄마가 돼서는 딸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빈정거리대요. 그리고 또 한다는 소리가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까 양육권과 친권은 다 자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딸애도 남편에게 주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요즘이 옛날처럼 쉽게 연락이 끊어지는 사회도 아니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안 보고 살던 사람들도 며칠 만에 찾아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보여준 애만에 해도 결국 저나 딸애가 서로 만나고자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도 친권도 다 가지라고 대신 이혼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자기 예상과는 다른 자세로 나오니 환장할라 하대요. 애를 볼모로 들이대면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며 자기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줄 알았나 봐요. 저더러 모성애도 없냐면서 딸애가 불쌍한 애 어쩌네 악을 쓰는데 솔직히 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결국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본가 전세 계약도 연장 안 하고 올라오셨다면서 저더러 한 번만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 달라나요. 하지만 어머님 성격이라면 분명히 얼마 못 가 그놈의 공동명의 이야기를 또 하시고도 남을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제 딸 키우면서 제가 왜 어머님 아버님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더는 할 말 없다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할 건지 소송을 갈 건지 그것만 정하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소송으로 하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언 정도는 해줬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양육비 핑계로 남편과 얽히는 게 싫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으로 계산해 10년치로 6천 먼저 받았고요. 시부모님은 상황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일단 아버님은 아주버님 내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보아하니 거기도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얘기가 안 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형님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하고 둘이 일단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되셨더군요. 이제 손녀 말고 다 큰 아들 케어해주게 되셨으니 기쁘시려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친정 식구들과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일단은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솔직히 가서 부모님이나 오빠네 부부 사는 것도 보고 그 집 애들도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아예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